오케이, 가봅시다. 첫 번째 세트부터. 자, 바로 현대미술에서 우리가 뭐 몇 번씩은 들어본 결국 설치미술에 대한 글이었어, 그치? 설치미술에 대한 가글과 나글이었습니다. 자, 가글 같은 경우에는 이 설치미술의 발달 양상이라고 해야 될까? 전개 양상인 거지. 설치미술의 전개 양상에 대해서 어떤 서술? 바로 통시적 서술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니 역시나 우리는 결국엔 크게 보면 비교인 거죠. 그렇죠? 크게 보면. 그래서 시대별로 각 시기의 특징과 그런 각 시기간 차이점을 눈여겨가면서 독해하셨으면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독해를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머릿속에 질문을 던져서 했던 거죠. 오케이, 이 시기의 설치미술의 특징, 그리고 이전 시기와 다른 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다 질문을 던져가면서 읽었어야 했다라는 거.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설치미술의 그냥 공통된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 공간과 밀접한 관련 있는 미술품을 해당 위치에 전시하여 그 공간이 지닌 고유의 의미와 특성을 드러낸다. 오케이. 뭔가 공간과 관련된 거, 그치? 공간이 지닌 의미를 드러내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놓고 있구나. 공간이 포인트로 잡혔으면 됐을 것 같고. 그러나 19세기 이후 역시 여러분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 미술의 각 분야가 전문화되고 여기에 포인트를 뒀으면 안 됐다라는 거지. 우리가 읽어야 될 핵심 과제는 설치 미술이잖아. 설치 방법은 다소 어떻게 됐다? 위축되었다. 그래서 회화나 조각은 이미 제작된 작품을 별도의 공간, 자, 이 별도의 공간이 세모라고 칠 수 있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설치의 방법과 대조되는 방법이라고 내가 세모 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디? 요 첫 번째 문단의 요 내용을 근거로 하는 거지. 공간과 밀접하게 공간의 의미를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회화 조각. 당연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얘네들은 설치 방법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으로 독해를 하셨을 거야. 여러분들도. 자, 그림틀이나 받침대에 의해서 작품과 주변의 공간이 엄격히 구분되고 확실히 공간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모더니즘인 거지. 그치? 그런 점에서 모더니즘의 강령에서 각 예술 영역의 순수성과 장르 간의 명확한 경계를 강조한 것도 이와 관련되더라. 자, 여러분들 이제 모더니즘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 뭔가 예술은 순수해야 돼. 그치? 두 번째, 뭔가 장르 간의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두 가지 특징은 뭐랑 대조적이야? 설치의 방법과 대조적인 객관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됐다. 자, 20세기 초 요거 부분 독해 실수했으면 아마 내용 확인 문제에서 틀렸을 거야. 모더니즘 뭐라고 돼 있어? 모더니즘 내에서도 1920년 다다이즘 러시아 전위 미술가들을 비롯한 여러 미술 경향이 전통적인 모더니즘 사조의 반기를 들었다고 했으니까 모더니즘 내부에 있는 다다이즘과 그리고 러시아의 전위 미술가들은 결국 어떤 특징? 위에 제시된 모더니즘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거네. 그렇다 보니 현대적인 의미 설치 미술의 시원이 되었고 이들은 건축물과 회화, 조각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 차이점 보여요? 예술 영역과는 명확한 경계. 하지만 여기는 유기적 통합. 그치? 차이점 보이지? 그래서 미술관이 아닌, 그 다음 우리 설치 쪽으로 좀 관심을 돌려보자. 생활 환경을 전시 공간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무엇을 위해서요? 유기적인 통합을 위해서. 자, 그중 하나인 다다이즘을 추구하는 예술가 크루트 슈비터스는 뭐 이런 식으로 그 예술의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고. 자, 바로 넘어갑시다. 1960년대 이후 설치 미술은 더더욱 발전하였는데 같은 시기에 발달한 미니멀리즘. 자, 역시 그런 설치 미술이라고 하는 큰 범위 안에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또 세부 내용이 있는 거지, 그렇지? 자, 넘어갈게요. 이거는 체크하고 실제 공간, 시간 속에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간이라는 키워드, 공간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구나 라는 내용들 잡히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개념 미술이었어. 둘 다 어떻게 보자? 미니멀리즘, 개념 미술 다 설치 미술의 한 유파, 한 갈래? 그렇게 봤으면 됐던 거죠. 자, 개념을 시각화한다고 했는데 중요하지 이런 거. 개념을 시각화한다는 건 너무나도 어때? 우리가 이해하기에 너무나도 추상적 내용이야. 이럴 때는 반드시 뭐를 이용하자? 예시를 이용해서 이 추상적인 내용을 좀 제대로 이해해 나가자. 자, 지방 덩어리가 녹아서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이 형태가 변하는 것이 어떠한 거야?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 이게 개념이라고 보고 있는 거지. 그쵸? 좀 화살표를 다르게 할까? 자, 화살표를 좀 다르게 해서 여기로 갈게. 냉기에서 온기, 규칙에서 불규칙, 억압된 상태에서 자유롭고 에너지 넘치는 상태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 요게 이제 전 예시를 읽으면서 이게 뭔가 표현하고 싶은 개념인 거고, 그 개념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시각화시켜 놓은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거든. 난 예시 보면서 이게 개념을 시각화한다는 뜻이구나. 그치? 예시를 통해서는 언제나 앞에 나온 추상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쓰셔야 돼요. 자, 1980년대 이후 자율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이 일반화되면서 설치 미술이 급증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몇 가지 키워드가 더 들어오면 돼요. 어떤 키워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그렇지? 자율성과 다양성. 이것도 설치 미술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밑에 다원성까지. 그래서 설치 미술은 딱 글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뭐 떠올라야 돼? 오케이, 설치 미술은 예술간의 경계를 오히려 통합시키는 쪽이었고 훨씬 더 자유롭고 뭔가 다양한 걸 추구하는 게 설치 미술이야. 특히나 그런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거, 그런 것들이 설치 미술과 관련된 애들이구나 라고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어야 됐겠죠. 그쵸? 자, 두 번째로 가봅시다. 바로 이 나부분 독해 때문에 4번에서 오답이 발생을 한 거지. 자, 나는 오히려 가보다도 그림 구조가 훨씬 단순해요. 그쵸? 바로 설치 미술에 내포된 여러 가지 의미를 총 몇 가지? 세 가지 제시하고 네 가지인가? 세 가지 제시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가자. 설치 미술에 내포된 여러 가지 의미. 자, 미술 작품의 개념이 뭐로 바뀐다? 가변적인 장소로 전환된다. 계속해서 나는 장소를 중요 키워드로 체크했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아. 이 정보 자체는. 자, 설치 미술은 물리적 또는 사회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장소에 미술 작품이 기속되는, 가변적인 장소로 전환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래? 바로 장소 특수성을 지닌다는 뜻이래. 장소 특수성. 즉 그런 구체적인 장소가 담고 있는 의미를 미술 작품도 뭐하게 되는 거야? 담게 되는 거지. 그쵸? 자, 이로 인해서 설치 미술은 일정 기간 전시된 후 사진이나 문자로 된 기록만 남기고 촬영화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대지미술가인 크리스토 자바체크는 프랑스 파리의 몽네프 다리를 몇 개월에 걸쳐 천으로 감쌌다가 다시 이를 해체하면서 그 과정을 모두 사진으로 담아 익숙한 공간을 낯설게 감상하도록 하였대요. 자, 여기서 포인트야. 여기에서의 작품은 뭐라고? 설치 미술의 작품은 영속하는 실체가 아니라 사실은 두 개였던 거네. 특정 시간에 기속된다는 시간 특수성도 지니게 된다. 그게 뭐라고? 가변적인 장소로 전환된다는 거래.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 그대로 몇 번을 이거죠? 4번에 2번 선지랑 이어지네. 4번에 2번 선지. 자, 과거에 산 것, 봐봐. 가와 나를 참고해서 보기에 A를 감상한 방법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미 여러분들 보기에 A 보면서 이 작품을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 설치 미술이라고 생각해야지. 설치 방법이라고. 그치? 보기에 보면 실제 천장이 뚫렸대. 이게 바로 뭐야? 구체적인 장소에 그 오브제를 나타내는 거잖아. 오케이. A는 뭐다? 설치 방법에 따른 미술 작품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파악한 모든 개념어들, 뭐 경계를 무너뜨린다, 다원을 추구한다, 자율적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거요? 장소의 특수성, 시간의 특수성,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생뚱맞게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 영속성 들어가 있네. 그래서 그냥 틀렸다고 판단하셨어야 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가 벌어진 거는 제 생각에는 딱 하나인 것 같아. 이거
결국 가나 작품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정돈이 안 된 거지, 머릿속에서. 제대로 정돈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의 영속성을 보더라도 이 시간의 특수성을 못 뽑아낸 거야, 결국 머릿속에서. 아마 분명 밑줄을 쳐놨을걸, 우리도 본문에다가. 그치. 그러니까 밑줄 치는 거랑 확실히 어떻다? 내 머릿속에서 이걸 정리하면서 읽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저랑 수업 좀 오래 하신 분들 내가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을 거야. 오히려 밑줄 치지 말고 한번 읽어보라고. 밑줄 치지 말고. 오히려 밑줄 치는 게 여러분들 독해에 방해되는 경우도 있더라. 여튼 이렇게 4번 보고 나머지 건 안 봐도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뭐니? 그건가? 요거구나. 안만 봐도 10번은 이거 이따 얘기하긴 할 텐데 일단 세모예요. 답은 나오는데 2번의 근거에서 아니 H2가 물이다라고 하는 상식은 어디 있는 거야? 나는 H2는 그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이거 소금인 줄 몰랐거든요. 난 소금인 줄 몰랐어. 이거 본문에 이거 소금이라는 정보 없죠. 내가 못 찾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데 여튼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답은 나올 수 있어. 좀 허망하게 답 나오죠. 간단하게. 일단 본문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본문의 구조가 일부러 좀 지저분하게 꼬아놓은 것 같아. 일부러. 그래서 수능형은 확실히 아니에요. 평가원의 유형도 확실히 아니야. 확실히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보면서 어떻게 하자. 머릿속에서 구조를 짜맞추는 연습은 했어야 된다. 머릿속에서. 자, 정수 처리 공정에 대한 글이에요. 정수 처리 공정. 기본적인 정수 처리 공정은 응집, 침전, 여과, 소독 크게 4단계로 구성이 되며 흡착과 이온, 교환 공정은 필요하면 사용되기도 한데 자, 평가원의 스타일하면 어떻게 나오겠어? 정보가 많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절대 이 순서를 썩진 않아. 차례대로 얘기할 거야. 응집, 침전. 근데 갑자기 여기서 침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난 의심이 들더라고. 뒤에 침전이 또 나오는데 결국 침전 안 나왔어. 그치? 그래서 아무래도 얘가 침전인 것 같아. 침전, 응집 이런 식으로 전개를 시켜놓은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괜히 이거 가지고서 신유형이다 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자, 침전에서는 우리 어떤 내용 체크하자. 자, 정수 처리 공정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처리되는가, 그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었어야 됐던 거지. 자, 침전법에서 문제 상황, 부유물질이라고 하는 문제 상황이야.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말 그대로. 자, 미생물 또는 유해 물질이 부착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침전 어떻게? 2-3시간 동안 가만히 냅두자. 요게 이제 침전법이네.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응집도 똑같아요. 자, 응집 바로 갑시다. 자, 응집은 물속의 유기물, 조류, 미세입자들 컬로이드 상태의 불순 물력을 해 있어. 자, 제가 이걸 굳이 밑줄 친 이유는 뭐겠어? 이미 앞에서 한번 예고가 나왔잖아. 어떠한 문제 상황과 그 문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 그치? 그 문단의 구조를 이제 여러분들 뭐 하면서 적용하면서 읽어야지. 컬로이드 상태의 불순물이 바로 뭔거야? 응집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상황인 거야. 자, 그랬을 때 밑에 응집 원리는 주로 음이온 형태의 클로이드 입자. 자, 음이온 형태의 클로이드 입자 읽는 순간 여러분들 위로 다시 가서 유기물, 조류, 미세 입자 다시 밑으로 이런 식으로 읽었어야 했다는 거. 알겠지? 입자들과 2가나 3가의 양이온이 충돌하여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화살표 그었던 겁니다. 읽으면서 이게 바로 해결 방법이네. 양이온이 충돌하여 전기적 성질이 중화되고 불안정화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응집제로는 즉 여기 나온 해결 방법인 양이온으로는 어떤 걸 사용한다? 동물 합칠까? 황산, 알루미늄, 황화철, 염화철, 수산칼슘 등을 사용하더라. 요것들과 얘네들이 충돌하는구나. 간단해지지 그러면. 간단해지잖아. 그런 식으로 읽었어야 됐던 거죠. 자, 그다음 여과는 일정 범위의 작은 공급을 가진 여과제를 이용하여 부유물질이나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자, 여과제에는 모래와 같은 일정한 직경해가지고 그 2가지 방법 그냥 체크하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갈게요. 자, 흡착공정 갑시다. 흡착공정. 기공이 무수히 발달한 다공성 매체인 제올라이트나 숯과 같은 활성탄 입자의 표면의 물에 부유하는 유기물이나 특정 물질들이 흡착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불순물을 제거한다 라는 거네. 자, 밑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활성탄 뭐 없앤다고? 요거 없앤대. 유기성 분자. 여기 또 이제 문제 상황이잖아. 문제. 그치? 아, 유기성 분자를 없애는 데 사용하는 게 흡착 공정이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거야? 필요하면. 그치? 필요하면이라는 내용이 붙었던 거야.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 자, 이온 교환 과정. 물속에 있는 이온을 제거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역시 질산성 질소나 불소와 같은 기준을 초과했을 때 이러한 상황일 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이온 문제 상황 그리고 맛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온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 그렇다니까 이 부분 저 어떻게 읽었어요? 그냥 이게 안 되더라도 쭉 넘겼어. 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더라고. 읽어보더라도. 그치? 어디서부터 그 방법이 전개가 돼? 여기서부터지. 이온 교환 수지. 자, 이온 교환 수지는 먼저 H 수소 이온을 나트륨 이온으로 치환한 형태로 공급이 된다. 자, 가보자. 해결 방법이야. 우선 어떻게? 치환한 형태. 그런 다음에 이가 양이온을 제거한다. 별거 없네요. 그러면 해결 방법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위에 것까지 다 기억할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치환 그런 다음에 양이온 제거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치? 정보들의 다양한 정보들 속에서 중요한 정보들만 파악을 해보자 라는 거. 그런 다음에 경도를 낮출 수 있으므로 마실 때 느끼는 맛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직감해야 돼. 무슨 문제야? 정보들 간의 비례관계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치? 경도가 낮춰질수록 맛의 문제는 해결되고 경도가 낮춰질수록 피부 문제도 해결되더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정보들 간의 비례관계도 파악하면서 간단하게 계속 머릿속으로 정보 정리하고요. 자, 마지막 소독 과정입니다. 자, 소독은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야 돼. 미생물을 해결하기 위해. 그래서 소독제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염소는 소독력이 강하는데 장점과 단점. 내용 간단하네. 소독제, 그 다음에 그걸로 어떻게 제거해,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가볼까? 자외선 소독 역시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마지막 세 번째, 전기 분야에서 소독제를 생성하는 방법이 존재한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역시 어디에 관심 가져야 돼? 어떻게 하는데? 전기 분야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소독제 만드는데, 그치? 그렇다 보니까 전기 분야에 대한 내용 쭉 한번 편하게 읽어 나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넘버링 해가며 전후 관계 따져 읽었어 했던 거죠. 전극에 전류를 가하면 자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 그 다음 전자가 음극으로 이동. 자, 전자가 음극으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보기 문제만 볼게. 보기 문제 10번이죠, 10번. 10번에 1번 선지 해결이 돼. 그치? 10번에 1번 선지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 양에서 만들어지고 음극. 그래서 B에서 A로 전자가 이동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될까? 살짝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비문학을 많이 읽어가지고 하는 상식까지는 이거 배경 지식인데 전류는 전자의 이동 방향이랑 반대로 흐르는 거지. 전류는 A에서 B로 흐르는 거고. 자, 여튼 간에 자 그런 상태에서 수용액 전해질의 경우 자 우리 본문에서 항상 어떠한 경우 저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 나오면 다 전제 조건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세요. 이게 반드시 만족되어야지만 뒤에 있는 내용이 어떻다? 정답, 올바른 선지, 설명이 되는 거다. 그치? 자, 수용액 전해질의 경우 기본적으로 물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 그게 바로 뭐래? 소금이 그 예래. 자, 소금물 전기 분해를 원리로 하여 염소를 생성하는 소독 공정이 그 예다. 자, 그러면 이 소금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요게 되는 거지. 수용액 전해질. 그치? 소금이. 자, 하여튼 쭉 이제 다시 가봅시다. 그 예시에서 단계를 파악해가면서 우리 10번 풀었으면 됐던 거죠. 자, 소금물을 첫 번째 전기 분해. 그러면 양극에서 무슨 반응? 양극에서 산화 반응 일어난다고 돼 있었잖아. 양극에서 물 분해에 의한 산소 발생과 염소 이온 산화에 의한 염소 발생. 이게 뭐라고요? 아까 위에서 파악한 단계랑 적용시켜야지. 이게 바로 산화 반응이라고. 그런다 음극에서는 수소가 발생한다.
능극에서는 수소가 발생한다. 자, 두 번째, 생성된 염소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아 발생되는 즉시 물에 용존되면, 염소는 그냥 녹는데, 자, 용존된 염소는 HOCI인가? 그 형태로 전환되어서 소독 효과를 나타낸다. 그럼 이 염소가 바로 소독제가 되는 거네. 대충 이런 식으로 공문 요 과정은 간단했었고요. 자, 10번 문제만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10번 문제. 10번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 문납에 대한 독해는 어떻게 있었어야 되냐면 소금물이 아니라 보편적인 원리였잖아. 보편적 원리. 그 소독제 생성에. 그랬을 때 전기분해 상황 속에서 양극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다만 이걸 이제 소금물이라고 하는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했더니 전기분해가 일어났을 때 양극에서는 뭐가 발생했다. 바로 산소랑 염소가 발생했다. 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기 독해하면서 여기선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생기는 거는 산소랑 그 다음에 염소인 거구나. 그 다음 여기서는 뭐 한다? 얘는 소금물에 녹는구나. 그리고 녹은 다음에 얘가 뭐가 된다? 얘가 바로 소독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보기에 이거 쓰면 됐던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 4번 성질 정답만 보도록 합시다. 자, 전기분해 과정에서 D에서는 이온 상태의 물질에 의해 산소와 수소가 이거 뭐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염소가 발생하는 거다. 염소가 발생하는 거다. 자, 넘어갑시다. 딴 건 괜찮나? 딴 거 괜찮지 문제? 딴 거 문제 괜찮을 것 같아. 자, 넘어갑시다. 피해자의 승낙 갑시다. 피해자의 승낙. 잠깐만. 아니구나.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 자, 얘도 잘 파악하면서 읽었으면 됐을 것 같아. 자, 피해자 승낙이 결국 이 글의 중심 화제였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 문답에서 이어지는 피해자 승낙의 개념 정의 우리 꼼꼼하게 파악했으면 됐던 겁니다. 자, 넘어갈게. 자, 그랬더니 두 번째 문답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게 있지. 바로 그 피해자 승낙의 요건이네. 피해자 승낙에 의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처분권자의 승낙 능력. 자, 누가 봐도 이건 어때? 그 사람이 승낙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정상적인 상태가 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지. 자, 옆으로 갑시다. 옆으로 갔더니 이런 내용이 있네. 자, 승낙 능력은 행위자에 의한 폭행, 강요, 위계에 의한 승낙은 인정되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한 의사에 의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자, 그러면 불친절하게 행위자가 누군지는 알려주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승낙해야 되는 피해자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피해자에게 위해를 당한 행위자가 있는데, 이 피해자가 뭐 했을 때 자유롭게 승낙 나한테 욕해도 돼 라고 했다면 요거는 요건이 만족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나 방금 말했지, 철회한 경우라고 해서 이런 것도 항상 잘 챙겨줘야 돼. 철회했을 때는 승낙으로서의 효과는 사라지더라. 얼마든지 철회 가능하다. 다음 두 번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승낙은 부상 등의 위험까지도 감수하겠다는 무슨 성질을 갖고 있대? 묵시적 승낙이 포함되어 있대. 막 욕설을 들어가지고 내가 심리적 타격을 받아서 막 울어. 그거에 대한 이미 묵시적 승낙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지. 왜 나를 울렸어? 라면서 따질 수가 없다는 거야. 자, 두 번째 갑시다. 처분하려는 법익의 성격이었어.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만 파악했으면 됐던 거지. 여러분들 독해하면서. 자, 사회적 법익은 뭐 할 수 없다? 내가 승낙해줘봤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승낙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러니 우리 승낙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 파악하면서 읽었으면 됐던 거죠. 재산적 법익은 얘는 가능해. 하지만 뭐는? 생명은 그런 게 불가능해. 자, 그 다음 신체 역시 처분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처분에는 규칙 등의 제한이 상당히 많이 따라. 신체는 뭐야? 제한이 따라. 그런 다음 자 도덕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뭐 하지 않는 위반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해야 돼. 오케이. 자 계속해서 언급하게 되네요. 전제 조건이 나오네. 사회상규에는 위반되지 말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뭐가 나온 거야? 내용 확인 문제가 나왔던 거잖아. 그거 시간이 오래 걸렸거나 틀리신 분들은 역시나 아직까지 내가 어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 정보들의 선후관계를 내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아 얘가 먼저 일어나야지만 그 다음 게 만족이 되는구나. 그게 항상 머릿속에서 짝지어져야지. 그치? 자 그 다음 한편 승낙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현실적 승낙. 그럼 위에서 시급한 얘기한 게 아무래도 현실적 승낙인 것 같아. 그게 기본적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뭐 얘기하겠대? 추정적 승낙도 인정해준대. 자, 추정적 승낙 요거 개념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되 자, 바로 요 부분이야. 요 부분. 가의 이유에 대한 바로 몇 번 문제? 우리 15번 문제였죠. 15번 문제.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나마 말이 되는 게 5번밖에 없긴 했어. 어렵진 않았을 건데 조금만 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추론하는 문제 풀 때 근거를 제대로 확인하면서 풀어보자고. 왜냐면 이런 추론 문제는 여러분들 그 현장에 대해 컨디션에 따라서 틀릴 때도 있고 막 맞출 때도 있잖아. 실제로 여러분들 막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추론 문제일수록 근거 찾는 연습들을 잘해야 돼. 여기 있지. 자, 추정적 승낙은 피해자가 사정을 알았다면 승낙을 했으리라는 무슨 판단? 가정적 판단. 이게 뭐야? if잖아. if. 자, 가정적 판단은 내가 뭐뭐 했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인 거니까 이 판단에 대한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충분히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요거를 체크가 되었어 했던 거야. 가정적 판단에 기초하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 행동을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유가 아마 여러분들 아니 이유 벌써 이렇게 제시해놓고는 왜 문제를 이걸 내?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을 법한데 정확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요거 때문인 거야. 가정적 판단. 이게 정확한 이유가 가정적 판단이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라. 왜? 얼마든지 나의 가정적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 양심에 따라서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저 사람이면 저렇게 했을 거라고 하는 정말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사람이라면 내렸을 법한 가정을 내려야 되는 거지. 괜히 엉뚱하고 이상한 가정 내리면 안 되는 거고. 얼마든지 피해자가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를 수 있다라는 정보가 내포된 게 뭐라고요? 가정적.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자, 가의 이유를 찾아보시 혹은 가의 의미에 해당이 되는 것은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 그럼 무조건 문장의 단서를 통해서 가의 의미는 이 문장이겠네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이 다 될 거야. 그런데 훨씬 더 이제 어떻게 하자고. 그 문장에서 어떠한 단어가 더 구체적으로 가의 의미를 지칭하는지, 어떤 단어가 가의 이유를 지칭하는지 이런 거 분석하는 연습들. 지금부터 해도 상관없어. 연습은 언제나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5번 선지 추정적 승낙은 뭐라고? 추정적 승낙은 자, 피해자가 승낙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상황이잖아. 자, 지금 여기서 사례 2에서 피해자가 승낙했어 안 했어? 했잖아. 뭐가 문제인 거야?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었던 게 문제였던 거지. 그쵸? 그래서 보기 문제 좀 잘 독했으면 5번 골라낼 수 있었을 겁니다. 오케이. 자, 비문학은 여기까지 하고요. 비문학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 5분 남았네. 괜찮아. 무당은 오늘 진짜 할 얘기 별거 없어. 제가 생각했을 때 까다로웠던 건 딱 그 나에서 우리 몇 번 문제지? 그게 19번인가? 19번 19번 문제가 지금 문학 통틀어서 제 생각에 가장 까다로웠을 것 같아. 19번 문제 자체가. 자, 잠깐 봅시다. 이게 참 머리로는 알더라도 여러분들 정작 독해할 때 그렇게 안 읽으면 문제 풀 때도 그렇게 못 읽어. 어떻게 읽거나 굵게 표시되거나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면 항상 어떻게 보죠? 앞뒤로 보죠. 맥락으로. 자, 봐봐. 백곡의 이삭패고 염을 들어 고개 숙여. 이삭패고 분명히 팬다고 하니까 그거 노려서 문제 내는 거라고. 이삭 팬다고 하니까 뭔가 배는 거 같잖아. 수학하는 느낌 든단 말이야.
근데 잠깐 밑으로 가보자고. 서풍의 익난 빛은 황운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어. 자, 맥락으로 가져야 돼. 맥락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오케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지? 그럼 나 이렇게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읽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 체크가 되었어야 했다? 요 황운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체크되었어야 했다. 황운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뭐야? 누런 벼들이잖아. 누런 곡식. 누런 곡식을 황운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봐봐. 여기서 곡식을 재배했대. 근데 누런 곡식을 보고 있대. 이상하죠? 그쵸? 그래서 2번이 아닌가? 4번이구나. 4번이 맞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자는 여전히 나도 이상하게 표현을 사실 해석 못하겠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찌됐건 간에 농사의 이상하게 표현 모습을 제시하는 대서, 즉 추수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추수하는 건. 추수하고 있으면 이 얘기 왜 하겠어? 누런 곡식이 내 눈앞에 곡식이 잔뜩 익어 있구나 이런 얘기 왜 하겠냐고. 추수하고 있는데.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좀 맥락으로 봐야 된다인데 참 어렵습니다. 문학이라는 게. 결국 처음 볼 때부터 이거를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했는가? 벼가 익은 거 보고 있구나. 이미 처음부터 이렇게 맥락으로 파악하고 읽었어야 됐던 거야. 그래야지 이런 선지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러게 그럼 여기서 수학이 됐으면 갑자기 화는 좀 이상하긴 해. 이 느낌을 받았으면 나머지 선들은 어때? 이상한 느낌을 안 받게 되면 4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지. 오답이 되는 거지. 나한테 이상한 느낌을 준.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런 식으로 문제 푸셨으면 됐을 것 같고 1, 2, 3, 5번은 확실한 근거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맥락을 놓쳤기 때문에 계속 혼자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4번을 못 고르게 되는 거야. 만약 19번 틀리셨다면. 아시겠죠? 나머지 것들은 글쎄요. 나머지 것들은 좀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요것만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던질게요. 자, 가 읽을 때 가의 제4수에서 농부 보이잖아. 자, 농부 보였을 때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다? 농사일에 대한 얘기다 라고 맥락 잡고 가면서 농사일에 대해서 마냥 좋아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읽었으면 절대 안 됐던 거지, 그치? 충분히 어때? 힘겨운 모습도 막 보이고 있잖아. 그래서 다 읽고 나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내용이 정리되었어야 했던 거야? 뭔가 농사일에 대한 힘겨움과 보람찬 모습,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제시가 되어야겠구나. 이것도 보여줘야 되나? 살짝? 그러니까 어조를 느껴야 돼, 여러분. 어조를 느낀다? 어조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어조를. 자, 사립 쓰고 홈이 들고 상평, 합평, 분주하대. 일단 농부니까 무조건 농사. 분주하대, 바쁘대. 자, 아마도 실시 때를 읽으면 1년생애가 허사인가? 갑자기 허사인가?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뭐야? 뭐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마냥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지 않다고. 그치? 하긴 맞췄겠구나. 여기서 이제 마냥 좋은 얘기가 안 나왔다라고 읽었으면 어차피 19번에 이제 19번에 그치 1, 2, 3번 성질 여기서 오류도 없었겠네. 다 맞출 수 있었네. 오케이. 마지막 요것만 체크합시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죠. 자, 그대 추수 얼마 하고 내 농사 지은 것은 토세 신역 바친 후에 몇 섬이나 남았는지 몇 섬이나 남았는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소연하고 있는 거잖아. 몇 섬이나 남았는지 내가 고생해서 농사 했는데, 그치? 자, 이 하소연이라고 하는 맥락을 더 강조해 주는 게 밑에 줄이지. 아마도 다 하고 나면 겨울 나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 뭔가 되게 부정적 어조구나. 이런 식으로 읽었으면 됐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작품이 있는지 잠깐만 볼게. 오늘은 딱히 없는 것 같아. 문학은 진짜 오늘은 딱히 없어서. 다만 제가 항상 강조했던 그 문제 푸는 순서 있었잖아. 보기 읽고 가작품을 읽은 다음에 가작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 먼저 처리하고 나작품 가고 했으면 문학 진짜 좀 빨리 풀 수 있었을 거야. 오늘 거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실히 고전 시가가 이런 식으로 까다롭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읽으면서 얘도 비문학처럼 읽어줘. 이 맥락은 지금 어떤 맥락인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일단 잠깐 멈추고 혹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없는지 그런 거 좀 체크해보고 그래도 안 읽히면 그때 그냥 빨리 넘어가는 거고. 어찌됐건 간에 얘는 비문학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하다. 문학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저한테 숙제 못 받으신 분 정말 못 받았나? 숙제?
네. 오케이. 그럼 정우는 숙제 받아가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음 시간까지 숙제 다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